전쟁의 순간, 헌법적 불확실성과 깊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에 반 새로운 시리즈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정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이나트 윌프 전 크네세트 의원이자 정치학 학자, 이스라엘의 글로벌 옹호자, 그리고 이제는 오즈당의 창립자가 될 수도 있는 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일라나 마잘 디아만트, 이스라엘 법과 자유 포럼의 전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법입니다. 아나트,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청중에게 어떤 정강, 정책으로 출마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또한 이스라엘 정당이 정강, 정책을 내걸고 출마한다는 점도 꽤 독특하다고 언급해야겠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오즈의 주요 메시지는, 그리고 여러 면에서 저는 최근에야 그걸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회의 많은 이슈들에 대해 입장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새로운 독립정당으로 출마하고 그것을 출류하는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제가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제가 이념적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 즉 내러티브 전쟁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전장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장이야말로 다가오는 폭풍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이스라엘이 그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져서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계속해서 논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곤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바로 이것이 모든 다른 정당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정치적 정당이라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당 간의 논쟁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매우 중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 역할은 적어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부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온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다가오는 폭풍 같은 분위기예요. 우리 국경에서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든, 제가 서구에서 반시온주의의 부상이라고 부르게 된 현상에서든, 이런 내러티브 정보 전쟁에서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오즈당은 이스라엘을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정당들이 내부에서 계속 논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당신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세 가지 핵심 기둥의 형태로 제시하셨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법적, 헌법적 질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 가지 모두와 관련된 논의도 다루고 싶어요. 모두 중요한 주제들이니까요. 첫째, 아랍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오니즘을 수용하고 팔레스타인주의를 해체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즈당 웹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적 사고방식에서 주권 국가다운 태도로의 전환이라고 불립니다. 그 플랫폼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오주당과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체에 요구하는 것은 더 성숙하고, 저희는 이를 주권적이고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처럼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국내 집단이나 적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서 잠깐의 평온을 사는 대신, 오즈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우리는 용기 있게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 중 일부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는 우리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평화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인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유대인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말하자면 아주 날카롭게 짚고 싶습니다. 평화에 대한 유일한 장애물은 오직 집요한 아랍인, 특히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이 땅 어느 부분에서든 유대인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태도였다는 사실에 날카롭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장기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내부의 사회계약에 대해 말하는데, 평화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자꾸 붐비며 싸우는 나라일 때
우리는 항상 집단적이고 상호적인 연대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연대가 진짜인지, 모두가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연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적 사고방식에서 주권국가다운 태도로의 세 번째 기둥은 여러 면에서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 더 이상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주권을 가진 장기적인 국가로서 모든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정신으로 교육받아야 한다는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어로 된 국민교육, 시온주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려하는 헌법, 법률 개혁 등과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 논지는 주권적 사고방식의 일부입니다. 즉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일종의 힘겨루기와 같은 완전히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해결책은 두 기관 모두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탈취해온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주권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인 크네세트로부터 말이죠. 문득 생각났어요. 당신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대외적 내러티브를 주로 다루고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내부 논쟁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주, 어쩌면 더 자주, 유대인과 유대인끼리도 논쟁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네요. 문득 생각이 드는 건 당신이 언급한 모든 것에서 내러티브가 정말 핵심이라는 점이에요. 하레딤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사회학적 우선순위와 정체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랍인들도 상당 부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민족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내러티브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싸우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규칙만 만들자고 하신 유일한 곳이 바로 헌법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레디와 팔레스타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프로그램에는 분명히 영어권 시청자이 많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헌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당신은 와서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오는 권력의 균형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 제 생각이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도 공동 저술하셨으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헌법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끔찍한 사회들도 있고 그 사회들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멋진 헌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는 참고로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처럼 헌법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소수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강한 민주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회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또한 헌법은 한 나라의 역사에서 독립, 내전의 종식, 혹은 식민 통치의 끝과 같은 특별한 순간에 작성돼요.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 가장 헌법적인 문서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헌법을 가질 또 다른 순간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최종 국경이 정해지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지는 날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필요한 유일한 것은 크네셋, 즉 의회가 주권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크네셋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더 강화되어야 해요. 좋아요. 이 부분을 더 이해해 봅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규칙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가치관에 대한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치관 관련 질문은 현재 독립선언서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점에 대해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제가 겪었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느낀 점은 한쪽에서는 정치, 즉 크네셋이 아마도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권력을 갖기를 정말로 바란다는 점에서 깊은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매우 개입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갖는 것보다 정치권에 더 신뢰를 두고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더 다수의 뜻에 따른 통치유로 가서 권력이 거기에 있게 된다면 창립 당시처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권력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미 우리가 대법원이 매우 개입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현실보다는 신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신화입니다. 저는 그걸 가까이에서 봤어요. 크네세트 의원으로서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알려진 심리학 용어인데 실제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중독되는 현상이에요. 사실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책임지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게 훨씬 쉬워요. 저는 그런 현상이 발전하는 걸 봤어요. 실제로 봤죠. 그게 크네셋을 약화시키는 것도 봤어요. 저는 크네셋 의원들이 그 현상에 중독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거창한 선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비개입적인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책임이 크네셋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의원들은 완전히 정말 아주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하는 것의 일부는 단순히 크네셋을 강화하는 실제적인 조치들만이 아니에요. 크네셋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그중 일부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것은 망명자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권자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자세,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것임을 이해하는 태도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제가 정치에 출마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정치라는 것을 굳이 말하자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이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이 없으면 잘 통치되는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정부, 공직, 그리고 크네셋에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신, 에토스의 문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스스로 체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앞장서서 이끌어야 해요. 그래서 저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해요. 주권이라는 개념이 약화되는 오랜 과정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입법기관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약화되는 현상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현상이 더 극단적이에요. 영토 통제를 의회가 아닌 사법부와 행정부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해결책은 주권기관, 즉 입법기관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잠시 동안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언급하신 학습된 무기력과 무책임한 입법에 관한 이 현상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전에도 다뤄진 적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하레딤과 그곳의 법원 개입에 대한 논의에서 이 현상이 조금 언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요점 중 하나는 사실 그게 예시로 들기에 가장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요. 법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번 개입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한 외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한 거죠. 계속해서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혼란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둘러싼 입법 내용과 정치적 교착 상태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거의 모든 기준에서 이스라엘 사법부는
거의 모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사법 개입 성향이 훨씬 강해요. 인도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사법부 인선에 관여하는 판사들 사이에서요. 헌법에 법을 명시하고 사법 심사권을 부여하며 법을 무효화하고 합리적 기준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분명 존재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논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새로운 비전 아래 한데 모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게 당신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중요한 걸 놓친 느낌이 들고 공정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요점. 전에 당신의 해결책을 들어볼까요? 정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이죠. 제가 말한 어떤 부분이든 반박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지만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단 하나의 기관인 크네셋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무엇을 수반하나요? 그게 무엇을 수반하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부는 기술적이고 일부는 직접 체화해야 해요. 일종의 태도와 기풍의 문제예요.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크네셋,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최소한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해요. 본질적으로 법의 진짜 위계를 만들고 어떤 법이 더 헌법적인지 사법 심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법이 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법이죠. 그게 한 가지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질서한 상황보다는 일종의 게임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그 외에도 크네셋은 1인당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의회 중 하나예요. 우리는 최소한 120명에서 180명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크네셋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크네셋에는 단순히 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 7개 위원회를 오가야 했어요. 그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크네셋 의원 한 명이 위원회 하나만 맡아야 해요. 그래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정부의 업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거든요. 크네셋 의원들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관이나 공무원들을 진짜로 소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죠. 총리는 매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해요. 지금처럼 40명의 서명이 모여야 몇 주에 한 번씩 겨우 크네셋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총리가 단지 장관들 중 첫 번째, 즉 수상일 뿐이지 그 이상으로 특별히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고 크네셋에도 나와야 해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이른바 조건부 노르웨이식이라고 불리는 이 끔찍한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해요. 심지어 매우 약한 크네셋에서도 크네셋 의원들에게 여전히 힘을 주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해고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조건부 노르웨이식 의원들, 즉 본질적으로 크네셋에 새로 들어온 그 새로운 계층의 의원들이에요. 장관이 사임하면 장관이 다시 크네셋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사실상 크네셋 의원들을 해임하는 것은 장관이 해고할 수 있는 하위 계층의 크네셋 의원들을 만들어내는 셈이에요. 정말로 그 정도 수준의 조건부 노르웨이식 의원들보다 크네셋을 더 굴욕적이고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호크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호크 노르웨기처럼요. 하지만 영어로는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알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영감은 노르웨이에서 온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장관이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해 크네세트 의원직을 맡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조건부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해고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하위 계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주권기관을 더 모욕하고 약화시키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완전히 사라져야 해요. 제가 다시 더 넓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주제에만 당신을 가두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더 강한 크네세트가 있을 때 정부와 사법부는 어떻게 보이나요?
그럼 정부와 사법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관해서 판사 임명 방식 같은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선거 정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은 예외이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것도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앨런 더 쇼위츠가 말했듯이 오늘날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헌법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헌법을 다시 써야 한다면 그렇게 우아한 헌법을 절대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용합니다. 미국의 시스템, 즉 의회와 대통령, 사법부 간의 관계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정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문제들이 논의되는 곳이 바로 크네셋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 대법관이 어떻게 선출되는지는 사실 훨씬 덜 중요해집니다. 다양성, 대표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다른 무언가를 대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법적 태도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오직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훨씬 덜 논쟁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치에 관한 문제들은 다시 크네셋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낙태 문제를 예로 듭니다. 1973년에 미국, 정말로 대법원이 여성들을 위해 정말 무언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들을 위해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제 동료 닥터 시미 무어는 아일랜드와 비교합니다. 미국은 그 후 50년 동안 대법원 문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누가 지명하느냐, 누가 지명하느냐, 그게 쟁점이 되었죠. 누가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을까? 계속 이런 식이었죠. 같은 시기에 매우 보수적인 나라 아일랜드는 이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하며 해결해 나갔어요. 그리고 의회가 사실상 모든 금지를 끝냈을 때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됐고 사회가 그 과정을 거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건 법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의회에서 논의하고 해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은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 즉 보수와 진보 모두가 토론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다시 키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거든요. 진보는 대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는 특히 점령지에서 국가적 합의 없이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일들을 결코 크네세트 표결에 붙이지 않고 처리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쟁자는 적이 아니라 경쟁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들을 설득해야 하고 논거를 제시해야 하고 동원하고 조직해야 해요. 정치 지형 전반에서 우리가 다시 단련해야 할 근육들이에요. 그리고 기댈 다른 수단이 없다면 다시 학습된 무기력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그 근육들을 다시 단련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주권적 사고방식의 메시지 중 하나는 점령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만 우리의 가치관 차이는 크네셋에서 논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리고 물론 정부에 관해서는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정부는 크네셋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건부 크네셋 의원은 없어요. 크네셋 의원들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있으며 장관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과 공무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총리는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크네셋에 가서 크네셋 의원들에게 연설을 해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죠. 가끔씩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는 단지 또는 언젠가는 그녀가 단지 총리일 뿐이지 무언가 더 높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한 가지에 대해 답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요. 당신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제 말은 저도 미국에서 미국 로스쿨을 다닌 사람으로서 완전히 편향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저도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미국에서 의회와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 사이의 권력 균형이 이곳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몇몇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사법부가 어떤 부분을 바꾸면서 우리가 법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구조에 영감을 준 자유의 전통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 구조는 의회제 정부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독특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아마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건국의 아버지들과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을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이 독특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인들조차도 건국의 아버지들이 유대인의 히브리 전통과 유럽 계몽주의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가장 먼저 주장할 거예요. 그것이 독특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이 실제로 민주주의와 같은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예언자들의 비전에 대해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조는 의회 민주주의예요. 미국에 대해서도 다시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훌륭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구조는 완전히 무관해요. 아니요.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로스쿨 수업 현장에 직접 있어 볼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들은 몇몇 이야기들에 꽤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자유가 평등의 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모든 곳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강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미국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앵글로식 자유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통이 현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많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전통이 히브리적 근원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분명히 맞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요. 저에게는 몇 년 전에 아름다운 탄원문을 쓴 동료가 한 명 있어요. 그의 이름은 슐로모 피셔예요. 그는 미국 유대인은 개신교도, 이스라엘 유대인은 가톨릭 신자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의 주장 중 하나는 미국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지 못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유대인 전통이 자유 같은 가치들을 뒷받침하는 개신교적 종교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전통은 훨씬 더 프랑스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반성직주의적이고 본질적으로 가톨릭 국가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유를 성직자 지배, 즉 종교의 구조적 성직자 체계에 대한 반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점은 시오니즘과 이스라엘이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유럽의 다른 전통에서 얼마나 많이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그런 요소들도 아주 두드러지게 존재해요. 물론 저희도 처음에는 사회주의자였죠.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변화해왔고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알겠어요? 이 이야기는 방송이 끝나고 계속하죠. 이제 당신이 말한 정치 공동체에 누가 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어요. 맞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를 복무 자체나 복무에 따른 혜택이라는 문제로 이끄는 것 같아요. 이건 하레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아랍인들에게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설명해 주실 거죠? 모두에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레딤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인력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적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우리가 그 사회의 상당 부분을 노동시장에 편입하지 못한다면 양쪽 모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레딤과 하레딤의 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복무를 거부하고 시위를 하며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게 한쪽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 흥미를 끄는 점도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고등교육위원회 위원 5명이 법안 통과 이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그 법안을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학 내에서 성별로 분리된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레딤이나 매우 엄격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려면 아마도 필요한 조치처럼 보였어요. 징병제와 하레디 사회의 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아예 배려해야 하는지를 포함해 앞으로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하레디 사회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레디 사회는 1980년대에 시작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토라나 계명,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시온주의 국가에 왜곡되고 엄청나게 관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관대하다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고대의 삶의 형태라는 생각은 실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80년대에 시작되었고, 지금의 규모와 형태로 성장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우 관대한 이스라엘 복지국가의 모든 지원이 그 삶의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대로 완전히 전환된 거죠. 그래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하레디 징집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이에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작고 싸워야 하는 나라인 한 사람들의 복무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평등하며 포용적이에요. 적정 연령의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요. 그리고 제가 모두라고 말할 때 그건 진짜 모두예요. 여성, 남성, 모든 종류의 유대인, 아랍인들까지 적정 연령이 되면 징집 통지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들 모두가 바쿰, 즉 입영센터에 와야 하고 이스라엘 군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복을 입어야 해요. 여기서 영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유니폼이에요. 그들은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클리타예요? 그런 다음 그들이 미운에 가야 할 때, 이스라엘의 복무 수요에 따라 분류되어야 할 때, 이것은 군 복무부터 농업, 의료, 교육까지 모든 것에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두 가지가 즉시 분명해져요. 누구에게도 푸투르를 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면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휘파람.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항상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둘째,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저는 벤구리온의 관점에 매우 동의해요. 기본적인 카슈루트, 기본적인 샤밧, 그게 전부예요. 공이에요. 애초에 하레디 면제를 마련한 거예요. 네, 알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백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모든 안전장치가 제거되지 않았고 진짜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하레디일 수 있었고 군복무도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하레디이면서도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해요. 이 모든 것은 개인별로 다뤄져요. 하레디 생활 방식에서 충격적인 점 중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중개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중개자를 없애야 해요. 국가가 개인들과 직접 상대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 단위로 진행돼요. 하레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시인데요. 하레디가 3km 떨어진 곳에서 여성을 보고 신경쇠약에 걸린다면 그는 아보카도를 따는 일에 배정될 거예요. 하레디가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크네세트에서 일했는데요. 여성을 옆에 두고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복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개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런 어려움이 덜한 곳에서 복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생긴 특수성에 맞춰서 전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전체 시스템이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말은 네,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를 들어 성별로 분리된 부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특정한 부대 같은 거요. 다시 한번. 저는 특정 학술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다시 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런 것들을 크네셋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걸 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하지만 다른 종류의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봉사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집단적인 게 아니에요. 집단이나 단체가 국가와 개인 사이를 매개한다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사라져야 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개인으로서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아보카도를 보게 되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삶의 방식에 맞춰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비교적 최근에 생긴 방식이고 시온주의 국가의 은혜로 생겨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중간상이 사라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구분된 집단은 없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시민들만 있을 뿐이고 모두가 봉사하도록 초대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만약 거절한다면 저는 당신을 하가다에 나오는 악한 아들과 비교할 거예요. 아보카도부터 군복무까지 모든 선택지를 줬는데도 만약 여전히 거절한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은 하가다에 나오는 악한 아들이에요. 당신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네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죠. 좋아요. 당신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든 이스라엘 복지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예요. 모든 비용을 전부 완전히 직접 부담해야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요. 제가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한 번의 방송이니까요. 다음에 다시 모실 수 있으면 그때는 이런 주제들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좀 더 폭넓게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후보자분들이나 출마하신 분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정치 주기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논의를 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당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저도 당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모두가 군대에 가는 이 개념은 분명히 다른 문화적 기반 위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이스라엘 내에서의 보편적인 히브리어 교육이에요. 시청자분들이 교육 시스템이 현재 내용과 언어 면에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거기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은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중 두 가지는 아랍계 학교 시스템과 다양한 하레디, 초정통파 유대인 학교 시스템이에요. 대체로 이 시스템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만 제대로 감독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돈을 내는 만큼만 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 주권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의 핵심을 다루는 태도죠. 다시 말하지만 학교마다 버전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개념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유럽 공화주의의 이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유럽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한 나라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저에게 벵구리온의 교육 시스템과 군대에 대한 사상을 되살리려 한다고 말해요. 집단을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고 국가적이고 집단적인 의식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입니다.
단지 지금 제 생각의 차이점은 이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한 가지 기본적인 형태의 교육만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가적 시오니스트 교육입니다. 아랍인, 무슬림이면서도 시오니스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적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랍어를 원하든 게마라를 원하든 무엇을 원하든 하지만 반드시 기초가 만들어진 후에만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주권 국가는 국가와 집단의 적대적인 졸업생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교육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질문이 하나뿐이지만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오니즘을 인정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테러와 유대인 증오 문화를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여러 팟캐스트를 봤어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설득력 있게 그 점을 설명하셨죠.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하도록 방치하고 오랫동안 보조금을 주고 오랫동안 달래온 그 무모함의 정도에 대해서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당신이 직접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철수 당시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했었고 또 당신이 영어로 만든 이스라엘인의 주장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원조를 끊는 것 말고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자주 언급되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즉 구체적인 로드맵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내든 국제적으로든 혹은 우리의 적들과의 관계에서든 특히 제가 팔레스타인주의라고 부르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엔케마흐, 엔토라라는 말처럼 이념들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금 지원을 받고 사람들이 세뇌되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주의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나하트 이스라가 만든 알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귀환의 전쟁, 10월의 귀환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지 정말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걸 모두 되돌려야 해요. 당신은 연료, 자금,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언루와 같은 조직들을 제거해야 해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팔레스타인 난민이고 라말라에 사는 중산층 변호사도 어떻게든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는 식으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주의가 귀환, 난민 신분, 언루와 세 가지에 기반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답답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제발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공략하세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난민 신분이에요. 기환, 그리고 운루아입니다. 그게 그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격하지 않고 있고 확실히 충분히 공격하지도 않고 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싸움을 벌이고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의 외교적, 정치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지 않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제시했어요. 가자 지구를 최소한 두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전쟁의 가자와 평화의 가자로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른처럼 대하기 시작해야 해요. 다시 한번, 이건 제 인생의 주제이기도 해요. 저는 학습된 무기력에 반대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큼 방임되고 조장되고 학습된 무기력을 겪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들에게는 비극이에요. 정말 비극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충분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선택과 주체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유대인 국가 파괴에 바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전쟁 구역인 가자를 만들고 가자를 이집트와 연결하며 이스라엘과 단절시키세요. 우리와 전쟁 상태를 원한다면 그러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갈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미국이 했던 일, 나치 독일에서의 연합군에게서 영감을 받아서요. 우리는 전쟁의 가자와 평화의 가자라는 구역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가자에 들어가려면요. 건설하거나 무언가를 만들 자격을 얻으려면 언루와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해요. 팔레스타인 난민으로서 귀환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해요. 우누르와는 그곳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좋아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 중인 분명한 장소가 있고 적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며 적들에게 연료와 산소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진정한 어른으로 대하고 그들의 말을 믿으며 진짜 선택권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온주의에 대한 100년간의 전쟁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할 것인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결과를 회피하도록 허락해온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싶어요. 이미 마감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건 둘러대면서 질문을 하나 더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인터뷰하실 때 적어도 제가 질문했을 때는 자신을 좌파 여성으로 분명하게 소개하시잖아요. 당신은 오지를 좌우의 구분을 초월하는 무언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좌파와 우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궁금한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시나요? 그러니까 좌우 구분이 더 이상 중요한가요? 다른 것과 달리 당신을 좌파로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정치 지형에서 이런 범주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행운을 빌어드리고 다음에 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다시 오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이런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저는 종종 저 자신을 좌파 여성이라고 표현해 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팔레스타인주의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거의 예외 없이 파괴의 이데올로기 아래 단결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이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파적이라고 말하고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기존의 범주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하기도 하죠. 저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아주 인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내용에 귀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거의 도구처럼 사용해요. 사람들은 당신을 특정한 틀에 넣고 싶어 하죠. 저는 그들에게 종교와 국가 문제에 대해 말하곤 해요. 여기서도 들으셨겠지만 보편적 복무 같은 것들이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좌파라고 부르든 모두를 위한 권리 문제, 자유, 세속주의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죠. 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팔레스타인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우파처럼 들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국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도달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 점을 이용해 왔어요. 최근에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말하길 사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죠. 당신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조차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즈는 아이디어를 가진 정당으로 존재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법 문제들조차도 그건 우파와 좌파라는 개념을 완전히 넘나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우리는 실질적 내용과 진영, 그리고 우파, 좌파, 비비 찬성과 비비 반대로 나누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이고 진지한 정치적 담론의 개념 자체를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제가 먼저 떠안으려 해요. 정말 힘들어요. 모두가 저를 다시 틀에 가두려고 하고 저는 그걸 거부하려고 해요. 쉽지 않지만 그것도 이 싸움의 일부예요. 그게 제가 시작한 것이고 제 큰 강점 중 하나예요. 이 점에서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연합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러티브와 정보, 의식을 둘러싼 전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때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미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게 제가 흥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모든 걸 다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법개혁 시기에는 한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개혁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독재국이 된다. 다른 쪽에서 개혁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은 독재국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논쟁하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집중했어요. 모두가 저에게 말했죠. 충분하지 않아. 하지 마. 그건 바보 같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제 역할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는 유일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폭풍을 보고 그것에 대비해 움직이고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내에서 우리는 계속 논쟁할 수 있어요. 논쟁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이미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맞아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이에요. 알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당신과 제가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길 바라며 시리즈의 나머지 부분도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